봉투를 뜯는 손이 멈췄습니다. 김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백색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27년간의 기다림을 끝낼 수도 아니면 다시 절망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오후 3시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숫자와 전문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 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7년입니다. 27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없이 빈 침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준서야.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주저앉아 바닥을 짚었습니다. 27년 동안 견뎌온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27년 전, 그날 불타는 건물에서 사라진 3살 아들이 어떻게 지금 눈앞에 있는 청년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7월의 새벽은 선선했습니다. 김도연은 오전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그의 몸은 여전히 새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몸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자리한 작은 제과점의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도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25년째 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방관을 그만둔 것은 40살 때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화재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7년 전 남산 아래 낡은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 그날 3살이었던 아들 준우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계피 가루를 꺼냈습니다. 시나몬롤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계피와 바닐라를 섞은 특별한 레시피였습니다. 아내가 만들어낸 레시피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아내. 반죽을 민 후 계피 설탕을 펴발랐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향. 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향을 맡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준우는 이 향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빵을 구울 때면 늘 주방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코를 실룩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빠, 좋은 냄새.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븐에 빵을 넣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18분. 그 사이 도연은 크림을 만들었습니다. 버터와 설탕을 섞고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내 윤희는 화재 6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울다가 잠들었고 어느 날 아침 차가워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으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오븐을 열자 황금빛 시나몬롤이 나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도연은 빵을 진열대로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7시가 되자 제과점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햇살 제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25년 전 이 가게를 열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우를 찾을 때까지 햇살처럼 밝게 살자. 하지만 그녀는 먼저 떠났고 도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시나몬롤 4개 주세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면 같은 미소였습니다. 오랜 시간 연습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쪽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채워지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오후 2시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도연은 카운터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표지.
안에 필체로 가득한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준우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3살 생일 사진.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 준우야.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30살이 되었을 아들. 어디선가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거리를 적셨습니다. 도연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2층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던 중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30년 전 소방관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숨도 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들리십니까? 청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습니다. 어디? 움직이지 마세요.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도연은 청년의 몸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몸이 차가웠습니다. 119를 부르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청년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며칠 굶어서.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굶주림. 그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청년의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손목도 가늘었습니다. 일단 일어나 봅시다. 제 가게가 여기서 가깝습니다. 도연은 청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키가 175cm 정도였습니다.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말랐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걸어 제과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도연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데우고 남은 빵을 꺼냈습니다. 접시에 담아 청년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청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빵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청년이 빵을 다 먹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조금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준서라고 합니다. 이준서 씨. 저는 김도연입니다. 이 가게 주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갈 곳이 있습니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여기서 지내는 건 어떻습니까? 2층에 빈 방이 있습니다. 대신 가게 일을 도와주면 됩니다.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배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도연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2층 빈방에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준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우연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지를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이미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일찍 일어났군요.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앞치마를 두르십시오.
준서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도연은 기본부터 가르쳤습니다. 밀가루 계량하는 법, 반죽 만드는 법, 온도 조절하는 법. 준서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직접 해보십시오. 준서가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힘을 너무 주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리듬을 타듯이. 준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도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첫 번째 빵이 완성됐습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첫날치고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손놀림이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도연은 놀랐습니다. 적성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시나몬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달걀피와 바닐라를 섞는 중이었습니다. 준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향. 준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익숙한 것 같아서요. 익숙하다고요? 네.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도연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이 레시피는 저희 가게만의 특별한 거니까요. 착각이겠죠. 그런가 봐요. 하지만 준서는 계속 그 향을 맡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준서를 관찰했습니다. 청년의 옆모습, 코의 선, 턱선. 뭔가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 씨,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준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니요?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기억상실이에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억상실이라고요? 네. 제가 기억하는 건 25살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깨어났을 때 기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본명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준서가 본명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병원에서 그렇게 불렀고 저도 받아들였어요. 도연은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청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 있으면 됩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서의 나이, 기억상실, 계피향에 대한 반응. 우연일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우연이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준우의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3살 때 얼굴과 지금의 준서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이제 제과점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밝은 미소와 성실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준서를 관찰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준서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준우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준서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우도 그랬습니다. 준서는 손가락으로 리듬을 탔습니다. 카운터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일정한 패턴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리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주 흥얼거리던 자장가의 리듬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 도연은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 씨, 혹시 흉터 같은 게 있습니까? 흉터요? 네. 어릴 때 다친 자국이라든지. 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화상 자국이래요. 도연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화상이라고요? 네. 어릴 때 생긴 거라는데. 기억은 안 나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준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우도 왼쪽 어깨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2살 때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도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치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서 몰래 시료를 채취할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준서가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빗에 남은 머리카락을 모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료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친자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네, 고객님. 시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도연은 다음 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준서에게는 재료를 사러 간다고 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시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옵니다. 일주일. 견딜 수 있을까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도연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준서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눈치챘을까요? 하지만 준서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준우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7년 동안 몰랐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그것도 견디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다시 희망을 잃는 고통을요. 3일째 되는 밤 준서가 악몽을 꿨습니다. 비명소리에 도연이 깼습니다. 재빨리 준서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서 씨, 괜찮습니까? 준서는 침대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불이 났어요. 연기가 가득하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아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청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도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연기.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 27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자주 이런 꿈을 꿉니까? 가끔. 기억을 잃기 전부터 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 아직 아닙니다.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 한 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떠오는 동안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가 준우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5일째 도연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우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작은 신발, 옷, 장난감. 27년 동안 버리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준우의 태지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소중히 보관했던 것입니다. 도연은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요. 7일째 아침 도연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준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은 제가 가게를 볼게요. 쉬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봉투를 받았던 순간, 99.99%라는 숫자를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도연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준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저녁 드세요. 나중에 먹을게. 먼저 먹어. 준서는 걱정스러웠지만 물러났습니다. 도연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요. 준서가 준우입니다. 자신의 아들입니다. 2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라고. 준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아버지도 그날의 화제도요.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찾은 기쁨. 하지만 아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슬픔.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 준우가 웃고 있는 사진들. 그리고 아내 윤희의 미소. 여보, 우리 준우를 찾았어. 살아있었어. 우리 아들이.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습니다. 준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주방에 나왔습니다. 준서가 이미 반죽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네, 사장님. 어제 푹 쉬셨어요? 응, 덕분에. 도연은 준서 옆에 섰습니다. 청년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확실히 보였습니다. 아내를 닮은 눈매. 자신을 닮은 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준서야. 네. 오늘 저녁에 할 얘기가 있어. 가게 문 닫고 이야기하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도연은 문을 닫고 준서를 2층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서는 긴장한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내가 할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니? 네. 말씀하세요. 27년 전 나에게 아들이 있었어. 이름은 윤준우. 3살이었지. 준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화재가 났어. 우리가 살던 빌라에. 나는 소방관이었지. 현장에 출동했어.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찾지 못했어. 연기 속에서 사라졌어. 27년 동안 찾았어. 경찰도 탐정도 모두 동원했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준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3달 전 너를 만났어. 처음엔 그냥 도와주려 했어. 하지만 점점 이상한 걸 발견했지. 너무 많은 우연이었어. 도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어. DNA 검사.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을 봤습니다. 99.99. 너는 내 아들이야, 준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준서는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 얼굴이 윤준우의 얼굴입니까? 27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입니까?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연이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니? 네. 아버지는요? 나도. 두 사람은 나란히 빵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27년 만에 재회. 하지만 행복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낯선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가 사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철호. 대명건설 이사. 27년 전 화재 건으로 왔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화재는 건물주의 부주의로 시작됐습니다. 전기 배선 불량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드님을 찾으셨다면서요? DNA 검사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박철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10억이 있습니다. 받고 조용히 하십시오. 아들도 찾았으니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도연은 봉투를 밀쳤습니다. 나가시오. 김 사장님.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를 적으로 만들면 후회합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철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준서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방금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준서는 서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늦게 찾아서 미안해. 27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아니에요.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7년의 시간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이 먼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준서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여도 돼.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아버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도연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27년 만에 듣는 그 단어. 응, 나야. 내 아버지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길고 긴 포옹이었습니다. 한참 후 진정한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8년 3월 15일이었어. 봄이 오는 날이었지. 나는 야간 근무였어. 새벽 2시쯤 출동 신호가 왔어. 남산 아래 빌라에 화재가 났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동했는데 우리 집이었어. 3층 전체가 불타고 있었어. 미친 듯이 뛰어들었어. 너와 엄마를 찾으려고. 엄마는 1층에서 발견됐어. 의식을 잃었지만 살아있었어. 하지만 너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동료들이 날 끌어냈어. 그렇게 널 잃었어. 그 후에는요? 경찰이 조사했어. 하지만 내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고 어둠 속에서 너도 누군가 데리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어.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 실종 신고를 했고 전국을 뒤졌어.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 내가 말했잖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아마 화재 직후 누군가 널 데려갔을 거야. 그리고 어디선가 살았겠지.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거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미안해요. 괜찮아. 기억이 안 나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도연은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준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너, 나, 그리고 엄마.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린 준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응. 3살 때 모습이야. 정말 귀여웠어. 준서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화재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 널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어. 마지막까지 널 찾으려 했어.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고 혹시 소식이 없냐고 물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도 울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 다음 날 준서는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 얼굴이 윤준우의 얼굴입니까? 27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입니까?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연이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니? 네.
아버지는요? 나도. 두 사람은 나란히 빵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27년 만에 재회. 하지만 행복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낯선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가 사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철호. 대명건설 이사. 27년 전 화재 건으로 왔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화재는 건물주의 부주의로 시작됐습니다. 전기 배선 불량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드님을 찾으셨다면서요? DNA 검사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박철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10억이 있습니다. 받고 조용히 하십시오. 아들도 찾았으니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도연은 봉투를 밀쳤습니다. 나가시오. 김 사장님.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를 적으로 만들면 후회합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철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준서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방금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7년 전 화재 조사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 신문 기사, 사설 탐정의 조사 기록. 모두 복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화재 원인 전기 배선 불량. 사상자 3명 사망, 12명 부상. 실종자 윤준우 당시 3세. 도연은 건물주에 대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박정수. 대명건설 회장. 당시 50대였으니 지금은 80대일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는 건물주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합의로 끝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는 아들 찾는 데만 정신이 없어서 건물주를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뭘 보고 계세요? 옛날 자료들이야. 준서는 서류들을 봤습니다. 화재 조사 보고서. 응. 그날에 대한 기록이야. 제가 실종된 날이요? 그래. 준서는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한참 후 준서가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잘못한 거네요. 그래. 전기 배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는데도 무시했어. 그런데 처벌은 받지 않았어. 돈으로 해결했지. 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오늘 온 그 사람은 그 건물주 회사 사람이야. 우리가 이 일을 다시 들춰내는 걸 막으려는 거지. 하지만 왜 지금? 아마 우리가 DNA 검사한 걸 알아낸 것 같아. 혹시 모를 소송을 미리 막으려는 거겠지. 준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화내지 마.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증거를 모으는 거야. 27년 전 조사 기록, 당시 증언들, 모든 걸 다시 모아야 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연대 기순으로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준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겨야죠.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증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화재 당시 빌라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 이사를 갔지만 몇몇은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당시 1층에 살던 이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지금은 80이 넘었습니다. 어머, 김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기억하시는군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정말 끔찍했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서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그날 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새벽에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났어요. 깨보니 복도가 연기로 가득했죠. 소리를 질렀어요. 불이야! 하고요. 그 후에는요? 사람들이 대피했어요. 하지만 혼란스러웠죠. 어둡고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작은 아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요. 누군가 아이를 안고 나가는 걸 본 것 같아요. 등 뒤에서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도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둡고 연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였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남자 같았어요. 덩치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누군가 준우를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혹시 그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으십니까? 할머니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그날 밤 건물주가 있었어요. 박정수 회장입니까? 네. 화재 직후 나타났어요. 평소엔 잘 오지도 않던 사람이. 도현과 준서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당시 소방관이었던 최진수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오랜만이야. 형님,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준우. 27년 만에 찾았습니다. 최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도연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최진수는 감격했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그날 내가 얼마나 미쳐 날뛰었는지. 형님, 그날에 대해 물어볼 게 있습니다. 말해봐. 화재 원인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진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있었지. 전기 배선 불량이 맞긴 한데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 의문이었어. 무슨 뜻입니까? 그 빌라는 오래됐어. 배선도 낡았지. 하지만 갑자기 불이 난 건 좀 이상했어. 마치요? 마치 누군가 방치한 것 같았어. 일부러. 도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느낌이야. 하지만 조사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어. 보통은 몇 주 걸리는데 며칠 만에 결론이 났거든. 압력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건물주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조심해라. 그 사람들은 힘이 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경찰관, 이웃 주민들, 병원 관계자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당일 박정수 회장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평소엔 오지도 않던 사람이 그날따라 나타났습니다. 화재 조사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끝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언. 누군가 아이를 안고 건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현과 준서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문서, 증언 기록. 벽에 연대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도현이 말했습니다. 박정수 회장이 날 데리고 나갔고 어디론가 보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마 증거인멸이었을 거야. 아이가 있으면 조사가 길어지니까. 하지만 왜 죽이지 않고. 그것까지는 할 수 없었겠지. 아마 어디 고아원이나 보호소에 맡겼을 거야. 준서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보호소에서 깬 기억.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던 그날. 그럼 제가 25년 동안 산 곳은 아마 그 사람들이 보낸 곳이었을 거야.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내 인생을 망쳤어. 아버지. 준서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를 만났고 진실도 알게 됐어요. 이제 남은 건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도연은 아들을 봤습니다. 성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컸니?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강민준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강민준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27년 전 사건이네요. 시효는 괜찮습니까? 형사상 시효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한가요? 여기다 있습니다. 도연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준은 꼼꼼히 읽었습니다. 30분 후 그가 말했습니다. 할만합니다. 소송을 시작하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박정수 회장과 대명건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50억.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만에 아들을 찾은 이야기. 화재 사건에 숨겨진 진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명건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쌓이자 태도가 변했습니다. 박철호가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엔 더 큰 봉투를 들고요. 김 사장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30억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십시오.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진실입니다. 당신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가 나간 후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압력은 계속됐습니다. 가게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단골들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은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해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야 해요. 도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연과 준서가 입장했습니다. 맞은편에는 대명건설 측 변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27년 전 화재 사건부터 시작해서 준우의 실종, 그리고 최근의 재회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피고 박정수는 당시 건물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아들 윤준우가 실종됐습니다. 대명건설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박정수 회장이 아이를 데려갔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강민준이 답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제출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이영자 할머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안고 나가는 걸요. 그 사람이 피고였습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덩치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소방관, 경찰관, 이웃들.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결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명건설 직원이었던 김태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증인 27년 전 화재 당일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박정수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빌라에 불이 났으니 당장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소방차가 와 있었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갔는데. 김태윤이 망설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아이를 안고 계셨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가라고. 보호소에 맡기라고. 그대로 했습니까? 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김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두려웠습니다. 회장님이 무서웠고 제 직업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왔습니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강민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이를 어디에 맡겼습니까? 강원도의 한 보호소였습니다. 이름은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준서가 숨을 멈췄습니다. 희망의 집. 자신이 깬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맡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재에서 구조된 아이라고 했습니다. 신원미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김태윤은 울먹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명건설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27년이 지난 후의 것입니다.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은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을 말했습니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강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증인 박정수 회장이 왜 그런 지시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조사가 복잡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이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을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었던 3번째 공판에서 박정수 회장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피고 증인 김태윤의 증언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박정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제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빌라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전기 배선을 고치라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았지만 돈이 아까워서 미뤘습니다. 그 결과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숨긴 겁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방관이었습니다. 알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27년 동안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박정수는 도연을 봤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법이 할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박정수와 대명건설은 원고에게 30억 원을 배상하라. 승소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도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7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아드님은요? 준서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돼서 기쁩니다. 강민준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권력 앞에서도 진실이 이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박정수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박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도연 씨와 준서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도연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를 지나쳤습니다. 준서도 따라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해.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계단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니? 아버지랑 빵 만들고 싶어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제과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준서가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준호야. 네. 이름을 바꿀 거니?
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준서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냥 이름을 하나 더 갖는 거예요. 윤준우이자 이준서인 거죠. 그래도 괜찮겠니? 네. 두 이름 모두 제 것이니까요. 도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가 한산했습니다. 도연과 준서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때요? 준서가 만든 빵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맛있는데? 뭘 넣었니? 꿀이랑 견과류요. 엄마의 레시피 노트에서 봤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의 레시피 노트. 준서가 그것을 보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계속 빵을 만들었습니다. 계피향이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 엄마 산소에 갈까? 좋아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윤희의 묘 앞에 섰습니다. 도연은 묘비를 닦았습니다. 준서는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준우를 데리고 왔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27년 만이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준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아내에게 그동안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재판 이야기, 승소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한참 후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그래, 자주 오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하지만 이제 내가 있잖아. 혼자 사시긴 너무 오래 사셨어요. 괜찮아. 익숙해. 아버지. 응. 행복해지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셔도 돼요. 도연은 놀라서 준서를 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엄마도 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도연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볼게. 3개월 후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북촌 한옥마을을 물들였습니다. 가게는 성업 중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연이 인사했습니다. 시나몬롤 하나 주세요. 소문 들었어요. 여기가 유명하다고. 감사합니다. 도연은 빵을 포장했습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제과점을 하고 있어요. 강남에서요. 그러세요? 동업자시군요. 네. 김도연 씨시죠?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저는 한지영이라고 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악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영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이 향. 특별해요. 저희만의 레시피입니다. 혹시 레시피 공유 가능할까요? 물론 비용 지불하고요. 아니요, 그건 농담이에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장인의 비법은 함부로 공유하는 게 아니죠. 도연도 웃었습니다. 지영은 그 후로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준서가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저분 자주 오시네요. 응, 단골이 된 것 같아. 그냥 단골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니? 아버지 보러 오시는 것 같아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준서 말이 맞았습니다. 지영은 도연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제안했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할까요? 그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요. 도연은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레시피, 재료, 기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 사장님은 어떻게 제과를 시작하셨어요? 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관 시절 화재, 아내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지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아드님 찾으셔서 다행이에요. 네, 기적 같았습니다. 지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제과점을 운영했다고.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견뎌냈어요. 대단하십니다. 김 사장님도 대단하세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언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도연과 지영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삶, 아픔, 그리고 희망. 준서는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아버지, 지영 씨 좋은 분 같아요. 그래? 네. 아버지한테 잘 어울려요.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인생은 짧아요. 행복할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죠. 도연은 아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도연은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 씨, 혹시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대로 된. 전화 너머로 지영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눈.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이 같았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영 씨. 네. 말이 좀 서툴러서. 도연은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지영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요. 김 사장님과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사귀자는 말씀이세요? 네. 너무 급한가요? 아니요. 지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편 준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제빵을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무료 강좌였습니다. 왜 무료로 하려고?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도 받았잖아요, 아버지한테. 이제 돌려줄 차례예요. 토요일 오후마다 가게는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준서는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반죽 만드는 법, 빵 굽는 법, 그리고 정성을 담는 법. 빵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만든 빵을 집에 가져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아닙니다. 저도 즐거워요. 선생님 이야기 들었어요. 27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다고. 정말 대단하세요.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 행운을 나누고 싶어요.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늘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제법 그럴듯한 빵을 만들었습니다. 준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빵집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가난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꿈이야. 그리고 노력. 준서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꿈을 이루며. 선생님도 힘들었어요? 응, 많이.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았습니다. 도현과 준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점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준우야, 내가 운영해 볼래? 제가요? 응.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준서는 설렜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갖는다는 것. 지영도 도와주었습니다.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요? 네.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학교도 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곳을 찾았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아이디어를 반영했습니다. 젊고 활기찬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새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이름은 준우 베이커리.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단골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언론. 도연은 아들을 봤습니다.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잘하고 있어.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 능력이야. 지영도 옆에 있었습니다. 준서 씨,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지영 이모.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세 사람은 2층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성공적이었어. 네.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해. 알아요, 아버지. 준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응. 행복해요. 정말.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행복해. 지영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요. 다음 해 봄 도연과 지영이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마워, 아들. 지영의 아들도 왔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준서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잘 부탁해, 형. 나도. 동생.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식은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희의 사진을 재단에 모셨습니다. 지영이 그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도연은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윤희. 여보, 축복해줘.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도현과 지영, 준서와 지영의 아들 민호.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게 이야기, 미래 계획, 소소한 일상. 아버지, 다음 달에 새 메뉴 출시할 거예요. 어떤 거? 엄마의 레시피 노트에서 찾은 거예요. 호두파이. 아, 그거. 엄마가 좋아했지. 만들어 드릴게요. 기대할게.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 저도 제과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 감사합니다, 형. 지영이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요? 좋지. 어디로? 바다. 오래 못 가봤잖아요. 그래, 가자. 네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도연과 준서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우야. 내 아버지.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준서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찾아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년 후 준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과 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준우 베이커리 아카데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첫 학기에 20명의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준서는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삶의 자세도 가르쳤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학생들은 준서를 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힘들었지만 극복했잖아요. 그래. 너희도 할 수 있어. 6개월 후 첫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15명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준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잘했어. 앞으로도 화이팅. 졸업생 중 몇몇은 취직했습니다. 어떤 이는 준우 베이커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들. 아버지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야. 넌 내 길을 만들고 있어. 5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이제 70이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건강했습니다. 햇살 제과는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지영이 주로 운영했습니다. 도연은 가끔 나와서 도왔습니다. 준서의 학교는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졸업생들은 각지에서 활약했습니다. 어느 새벽 도연은 혼자 가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계피와 바닐라를 섞었습니다.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반죽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32년을요. 아들을 잃은 절망, 끝없는 기다림,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이제는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새 가족과 함께. 여보.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아들 찾았어.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오랜만에 빵이 만들고 싶어서. 저도 도와줄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빵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도연은 80이 되었습니다. 은퇴해서 지영과 여행을 다니며 여생을 즐겼습니다. 준서는 40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윤희.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준우 베이커리 아카데미는 전국에 5개 분교를 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배출됐습니다. 햇살 제과는 여전히 북촌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준서의 동생 민호가 운영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도연의 팔순 잔치였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윤희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희야.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연과 지영, 준서와 그의 아내, 민호, 그리고 작은 윤희.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2년 전 사진들. 준우가 3살이었을 때. 첫 번째 아내 윤희가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최근 사진들. 준서가 자라는 모습. 결혼 사진. 손녀가 태어난 날. 여보 봐. 우리 가족이야. 도연은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해. 정말로.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뭐 보세요? 옛날 사진들. 준서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저 정말 작았네요. 응. 귀여웠어. 지금은요? 지금도 귀여워. 도연이 웃었습니다. 준서도 웃었습니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32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도 기다림도 그리고 사랑도. 계피향이 가게 전체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향. 그 향 속에서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은 가족. 이제는 완전해진 가족. 영원히 함께할 가족.